예,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필상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좀 큰 그림에서 평가부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 텐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보통 학점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학점을 낸다면 뭐 C학점 정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 정책을 마중물 정책이라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이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미리 부는 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중물로 그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기대 이하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하는 건데, 펌프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물을 한번 퍼봐도 펌프가 고장났으니까 물이 샌다, 뭐 그런 뜻인데, 우리 경제 보면요,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경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데 예산만 투입하니까 소모성으로 끝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내적으로 경제 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이제 제대로 발휘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고요,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고요, 또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어제 정부에서 내년 그 경제 정책 방향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예. 수출이나 내수 쪽으로 또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약간은 올해보다는 더 높아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여전히 펌프 자체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좀 소모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한번 해보자면, 요즘에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 52시간제, 네. 예, 이거하고 최저임금제일 것 같은데, 최저임금제도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네. 주 52시간제도 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해당하는 건 사실상 좀 유예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좀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사실상 그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주겠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정말 정부가 의도한 대로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면은 소비가 늘겠죠. 소비가 늘면은 기업들의 투자가 상산이 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럼 다시 국민 소득이 느니까 소비가 늘면서 다시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된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 취한 정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이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시장 경제가 그걸 수용할 수 없다 하면 오히려 시장에 반격을 하는 그런 현상도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취한 정책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벼랑간 근로자 임금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올리겠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자영업이라든가 영세 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이걸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해고를 하고 폐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경제 저변이 이제 결국 무너지면서 실업이 더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고 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정책을 펴면서, 그래서 펌프를 고친 다음에 뭐 임금을 올린다든가 근로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건 좋은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근로시간부터 줄이고 임금을 올리니까 충격이 주어지면서 오히려 경제가 더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반면 교사를 해서 좀 수정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교수님 한번 모셨을 때도 그때 제 기억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앞에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또 앞으로의 현상들. 그 앞으로 어떻든 간에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
계속 고용난이 일어난다. 경제가 정말 이 회복하기 어렵다. 이러면은 뭐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정부가 경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거 구조적인 문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을 달리하겠다. 그래서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결국 이제 희망을 주고 시장에 어쨌든 그 믿음을 주는 이런 어떤 정책의 전환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정부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새로운 어떤 정책 기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그렇다면 또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인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도 네. 여기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초고강도 규제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잡혔으니 앞으로 잡히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흐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45%나 올랐는데 뭐 정말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경제는 죽고 부동산 투기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출을 차단한다. 보유세를 올린다 해서 강경한 조치를 내놨는데 이런 조치들이 일단 이제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정책 역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안정화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일종의 냉동 정책이라는 것이죠. 예. 이거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고가 아파트에만 하나는 걸로 좀 규정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뭐 조그만 집이라도 사자. 예. 그리고 점차 넓혀가자.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데 네. 딱 끊어서 우회를 이제 동결시킨다 할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충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많은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좀 아파트를 옮겨가 보자 해서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 신청해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벼랑간 이제 사다리가 끊어지니까 예. 상당한 충격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조치가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데 그 현금이 많은 부자만 급매물을 싸게 사서 나중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제 결과거든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조치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위축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 경제라는 것이 사람 몸에서 피가 잘 흘러야 되는 것처럼 자금 흐름이 이제 제대로 흘러야 되는데 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경우에 자금 흐름에 있어서 동맥 경화 같은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수가 침체한 상태인데 네. 내수에 또 다른 타격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이 조치로 만약에 집값이 폭락한다. 네. 이쯤 되면은 깡통 주택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그 가계부채 같은 것도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특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사람들이 그냥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 아파트 이런 거 한번 사보겠다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차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급 대책이 없으니까 네. 결국 이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만 이렇게 통제를 한다 이런 어떤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시간 지나면서 다시 오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불안감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시장은 근본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뭔가 수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 없다 보니까 이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중간에 또 언질을 했던 것처럼 물론 이번에는 뭐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LTV를 좀 축소하고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막은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타고 내려오다 보면 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공급과 관련해서도 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서라도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경제 중에 또
올해 말 들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디플레이션 우려입니다. 물론 내년에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물가가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는 뭐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물가를 나타내는 그 지표 중에서 GDP 디플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자가 명목상 GDP고요. 분모가 이제 실질 GDP인데 네. 경제 전반적인 물가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1%였는데요. 계속 이것이 떨어져서 지난 3분기에 GDP 디플레이트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장 기간이고요. 예. 또 최저 수준입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사실 마이너스 물가 체제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 경제가 이 디플레이션이 내면적으로 지금 나타나서 그 함정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경제에서 이제 물가가 내려가면 좋지 않는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단기적인 얘기고요. 근본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투자 상산이 안 됩니다. 예.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결국 이익이 안 나니까 그렇게 되면 성장률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국민소득 떨어지고 소비가 주니까 물가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가 결국은 이제 주저하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디플레이션 함정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결국은 정부로서는 그래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에 덫에 걸리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조적으로 성장 동력을 찾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펴보자. 이런 식의 접근이 옳은 접근이지 그 걱정 없다. 괜히 쓸데없이 불안감 부추기지 마라. 이런 것이 이제 올바른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 이것도 1분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내년도 여전히 뭐 불확실성은 많고 무역 전쟁도 현재 진행형이고 네. 미국 대선도 남아 있는데 네. 한국 경제 앞으로 좀 아이디어나 첨언을 좀 듣고 싶어서 2020년 경제에 대한 전략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무역 전쟁이라는 어떤 큰 회오리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거든요. 또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서 스스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제 힘을 가져야 될 텐데 뭐 두 가지가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 외교에 전력을 기울여서 무역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런 어떤 이제 힘을 한번 발휘해보자 하는 얘기인데 예.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틈새 시장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나라들이 네. 싸우다 보면 그걸 이제 공략하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환경 개선해야 됩니다. 그 전쟁이 나타날 때 이게 옛날에는 군대가 싸웠지만은 지금은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예. 기업이 싸우거든요. 기업들 마음대로 창업하고 투자하게 하라. 그리고 기술 개발하고 신상품 만들게 하라. 그래서 해외 시장 나가서 다른 나라 이기고 경제 영토 넓히게 하라. 그래야 결국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예. 그래서 기업을 살리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무역 협상 그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부에서도 좀 참고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